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습니까? 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강진과 쓰나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사망자 수가 1000여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당국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한 명도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수색팀을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망연자실한 실종자 어머니의 현지 인터뷰가 몹시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지난 2010년에요.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아메리칸 사모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 현장이 1년이 지난 뒤에도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었던 배가요, 육지로 올라와 있는 현장은 쓰나미 피해의 정도를 가름할 수가 있었습니다. YTN 현지 리포터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물대인데도 갑자기 바닷물이 쭉 빠지더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바다가 벌떡 일어나듯 해일로 밀어닥쳐왔다. 무조건 높은 곳으로 뛰었다. 예, 당시의 쓰나미 피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한 목격담이었습니다. 이번 쓰나미 피해를 키운 것은 당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쓰나미 경보를 너무 일찍 해제했다는 것이죠. 천재, 인재가 겹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웃 일본은 태풍 짜미로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속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매미, 나리, 곤파스 등 이름만 들어도 기억이 생생한 대형 태풍들 모두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재앙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딸랑 차량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예. 이런 압수수색 하나마나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주거 공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차. 그렇습니다. 네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주거지는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주거지에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네. 그 다른 그럼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주거지에 예. 대한 압수수색 왜 했나요? 네네. 그런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주거 안정이 안 중요한가요? 예.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됐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 차에서 과연 뭐가 나왔을지 모르겠으나 현직 시절에 사용하던 차량도 아닙니다. 네네. 뭐 별로 나올 게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법원이 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또 구속 영장 잇따라 또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최근에는 또 이 대법원 재판 연구 보고서 이런 거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연구관, 예. 재판 연구관 구속 영장을 또 기각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 이후에 증거를 또 인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비난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찔끔 이제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원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글쎄요. 이 뭐 촛불혁명 이후에도 별로 바뀌는 게 없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영장 발부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 거죠? 뭐 이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뭐 이 정도 범위에서 그냥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예, 예.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증거 별로 없을 테고 유죄 입증은 결국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 사법농단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쭉 지금 지켜보면서 뭐 디가우징 같은 그런 그 생소한 단어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결국에는
전말이 좀 밝혀지지 않고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인도네시아 강진 그 쓰나미 피해가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희생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달 28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발루 북쪽 78km 지점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을 했고 네네. 그 직후에 최고 높이 7m 쓰나미가 해안을 덮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는 832명인데 예. 이게 그나마 발견된 네네. 경우고요. 지금 뭐 묻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뭐 수천 명 정도로 예.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민 한 명이 실종됐다. 예. 또 두 명이 실종됐다. 이 보도가 지금 엇갈려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한 명은 확실한데 호텔에 묵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거기 지금 매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이제 한국인도 지난달 21일에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판류에 갔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라고 하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사업상 판류에 체류하거나 오가는 교민이 한 7명 정도 더 있다. 네네. 이런 제보도 또 있다 그럽니다. 지금 연락 두절 상태거나 인적 사항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현지 당국에 좀 조속한 수색 구조를 요청을 했는데 네네. 일손이 워낙 달려서 이 뭐 사실은 눈에 일단 띄는 사람부터 지금 구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이게 지금 요청은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이게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른 실천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뭐 당시에 군사 분야 이제 합의 따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실행 조치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의 그 비무장화 그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20일까지 이 지뢰 제거 작업, 그 인근 지뢰 제거 작업을 일단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북측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뢰 제거 작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 남북 유엔사 3자 합의로 검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쌍방 초소 인원 화력 장비 모두 이제 철수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달 뭐 27일 정도에는 이 비무장화 조치가 뭐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도 지금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강원도 철원의 그 화살머리 고지부터 좀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비롯한 폭발물 제거 작업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네. 이 지역이 뭐 휴전 직전에 굉장히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지역이어서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가 한 200여 구, 또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엔군 전사자 유해 한 300여 구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이 지역 재래 제거하고 나면 뭐 도로도 개설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위에 이 공동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네. 유해 발굴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뭐 이런 수순이 앞으로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그 미국 대선 당시에도 그 트럼프 후보 그 당시 후보 캠프를 지원한 그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쪽에서 이 한 8,700만 명 정도 사용자 정보를 도용한 사건이 이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이 회사가 과연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5천여 명 정도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 네네. 이렇게 이 페이스북 측이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 이제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국내에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들도 한 1,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계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네. 비밀번호 변경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그 얘기입니다. 5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천만 명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좀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잠시 멈춰있던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시작되죠. 이번 정기국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확물을 내야 할 텐데 현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논란 그리고 장관 후보자의 인준 문제, 경제 법안. 여야 차이가 워낙 극명합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네네.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이 자꾸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해킹의 위험이 있는 네네. 그러한 자료를 접근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심재철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예. 단순하게 기기 조작을 해서 자료를 뽑아왔다고 하면은 저는 청와대에서 네네.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 대처를 어떤 식으로 그럼 했어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러한 자료가 단순하게 유출됐다고 하면은 네네. 물론 심재철 의원은 보좌관들에 의거해서 뽑아져 나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심재철 의원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심재철 의원도 네네. 심재철 의원도 그러한 업무 추진비 네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경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인 양 떠드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봅니다. 업무 추진비 말씀 지금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의원께서는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자,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논란 부적절한 사용이다? 아니다. 정당한 사용이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국가 공무원이 청와대 비서실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네. 불법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야근들을 하고 또는 일부 경찰 지원 받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밤을 새고 일한 사람들에게 사우나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규정에 사우나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잘못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심재철 부의장께서도 부의장 재임 시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당 정책실이나 여러 곳으로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나와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게 많고요. 네네. 부의장실에서는 과연 그러한 것을 배분했을까? 예. 당에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부의장실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더 부적절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말단 지엽적인 걸 가지고 국민의 청와대를 불신할 수 있게끔 지나치게 침세봉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지엽적이라는 그 말씀은요? 아니 그 내용의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좀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네네. 그런 말단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이고 지금 현재도 소위 국회에서 말하는 한 방이 없잖아요. 예. 무슨 사우나비다, 무슨
사실 청와대 비서실 저희들도 밤새고 일을 하거든요. 네네. 밤새고 일을 하면은 뭐 그때 24시간 오픈하는 요즘은 그런 식당도 많지만 예. 그런데 가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맥주 한잔 한다. 네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국가 업무 추진비나 여러 예산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네네. 하고 침소봉대시켜가지고 신경질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이게 커지고 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그 보안을 지키는 문건이 유출된 것은 정부 책임도 있지만은 네네. 과연 심재철 의원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논의됐어야지. 예. 좀 초등대처가 서로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장 내일 그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고요. 또 그 자리에는 당사자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도 앉아 계실 텐데 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심재철 의원께서도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 의정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물론 여러 단순하게 해킹 당한 게 아니고 자료가 잘못 유출됐다고 하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뭐 정부 예산이라는 게요.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여서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해명하면 된다. 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정상적인 국회 정부의 답변으로 받아내면 되는 거지. 네네. 거기에 무슨 뭐 말단 취업적인 뭐 사우나를 갔다 어디 가서 맥주를 마셨다 심야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이건 청와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네네.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말단 지엽적인 걸 가지고 마치 전체 인양은 하지 말자 이거입니다. 예. 그 사실 뭐 24시간 일하고 365일 일하는 그 조직이라는 데가 꼭 청와대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YTN도 보면 그렇죠. 24시간 뉴스하고 365일 일합니다. 24시간 일을 하고 네. 거기 방송국 엔지니어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 나가서 이제 뭐 사우나도 한번 갈 수 있는 거고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전부 그렇게 획일적으로 사우나 가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어쩌고 했다가 하면은 그건 잘못이죠. 네네. 예.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이 채택 문제가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통과는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부 요청한 상황이 넘어가게 되는 시한을 넘기면은 임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임명하시리라고 봅니다. 네네. 과거에도 보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윤해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물론 교육부 수장으로서 위장 취업 등 여러 가지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예. 당시의 것이 해명됐고 본인도 그러한 것을 뉘우치고 사과했다고 하면은 네네.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가 해서 꼭 성공했는가? 예. 이러한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윤해 의원은 교육이 간사로서 6년간 의정활동을 해서 다방면으로 봐왔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교육 전문가가 가서 성공한 것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관식 이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 가셔서 훨씬 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의 방통대학을
당시 어떻게 라디오를 듣고 대학에 학사를 수여하느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민관식 교육부 장관은 방통대학을 수립해서 오늘의 방통대학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사립학교 교원연금도 어떻게 공직자들만 공립학교 교사들만 받는 연금을 사립학교도 줄 수 있느냐라는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분이 설립해서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은혜 장관이 임명돼서 지금 교육부의 남마 같은 입시제도 같은 게 매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차라리 더 좋은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 신분으로서 뭐 의원 불패신화 뭐 그런 걸 봤을 때 청문회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요. 야당 쪽의 반발이 워낙 심한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한시적인 기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임명되는 국회의원 장관들이 길어봐야 1년입니다. 예. 또 그분들이 차기 선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옥의 티로 지적할 수 있지만은 네네. 뭐 과거 정권도 늘 심지어 6개월짜리 장관도 막 임명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예.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안 좋고 네네. 이런 것은 좀 불식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런데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건 지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자동차에 불과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네네. 또 수명의 법원 행정처장 출신들의 대법관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본격적인 사법부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예.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입니다. 벌써 됐어야 되는 건가요? 네? 벌써 됐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법부가 붕괴됩니다. 네네. 어떻게 됐든 빠른 속도로 사법부의 그 암덩어리를 더 제거해야지. 네네.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 안 한다로 해가지고 사법부가 자꾸 국민적 신뢰를 잃어나가는 것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네. 자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속전속결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내주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네네. 만약 사법부가 붕괴된다 하면은 대한민국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 재판장에 대해 판사들에 대한 탄핵 나아가서는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지금 두세 차례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네네. 너무나 많은 국민이 울분하고 있는데 예. 이 사법부가 자기들 감싸기로 영장을 전부 기각시켰다가 이번에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은 신호탄이 올라갔다 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압수수색하면서 차량에서 뭘 좀 건질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네.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사법부의 영장이 기각되다가 네네. 이건 시작한다는 신호탄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자, 당내 이야기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 동반 탈당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당에서 썩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이슈일 텐데 어떻게 받아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약 한두 달 전부터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몇 사람이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또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남아서 노선
투쟁 같은 것은 좋지만은 탈당은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떠한 정계 개편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함께 당에서 노력해보자. 그렇게 해서 탈당은 하지 않기로 저하고 합의를 했고, 저도 지도부에 네네. 그러한 얘기를 보고해줬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그 얘기하지 않기로 했던 민중당 모 의원을 영입해서 네네. 정의당과 함께 소위 평화정의민중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라고 네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얘기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좀 일부 의원들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네네. 저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거지 탈당은 그러한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네. 한두 달 전에 나온 것을 잘 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이용주, 김경진 의원 이런 분들 그럼 탈당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하고도 얘기 잘 됐고 네네. 그 외에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 금리 문제,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커가지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모시고요.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주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최대 2.25%. 현재 1.5%가 우리 기준금리다. 네,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0.75%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나면은 우리나라도 한은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꾸는 사람들 많이 부담이 크죠. 예전에 그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 부분이 연간 한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1%면 9조 원의 이자 부담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준금리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최근 국내외 금융 상황에서 이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준금리,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조절하는 정책금리는 네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반영을 합니다. 대개 경기와 물가 관리가 주임무인 중앙은행들은 자기 나라의 경기가 좋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르거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네. 경기를 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데요. 예.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 또는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는 그만큼 그 나라 경제가 좋다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대개 초단기 금리이다 보니까 이보다 만기가 긴 시중금리, 즉 채권 수익률, 예금금리,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개 시중금리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가령 올해 2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올해 전체적으로도 현재 우리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2.8 내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네네.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의 12배에 달하는데요. 네네. 이렇게까지 커다란 경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고성장세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고요. 네네. 실제로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그동안 완전고용 실업률 수준으로 인식되던 4%보다도 낮은 3.9%까지 하락을 했고요. 예. 물가 상승률도 미 연준의 관리 목표 수준이 2%를 넘어서면서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 연준에서 내년에도 몇 차례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예고도 있고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번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네네. 사실 금융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도 회의 직후에 발표되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라던가 네네.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모아졌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98 내지 99%로 예상할 정도로 예.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번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 연준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더 그리고 내년에는 두세 차례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내후년 말까지 3%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와의 정책금리 격차가 현재 0.75%포인트를 넘어서서 2%포인트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들이 일부 있겠지만 네. 미 연준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점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취약 신흥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네네.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와 물가, 중앙은행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요인만 놓고 보면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예. 2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세가 부진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투자 부진인데요. 네네. 이렇게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늘기가 어렵고 네네. 고용이 부진하면 가계소득이 늘기 어렵고 예. 그렇게 되면은 내수 소비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8월에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수준까지 낮아질 정도로 지금 고용이 부진하고 예. 이것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네. 수출도 아직까지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석유화학 같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같은 업종의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네네. 미중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예. 물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관리 목표인 2%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예. 시중 부동자금이 급증한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면서 한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예정돼 있는 일정을 보면 10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 지금 금리 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언제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두 번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네네. 그중에서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10월보다는 11월에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10월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이 동시에 발표되는 금통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경제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7월 경제 전망 당시 2.9%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월 경제 전망에서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 거세지고 있는 금리 인상 요구를 감안하면 11월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네네. 하지만 11월 금리 인상 자체도 금통위 전까지 투자와 고용 지표가 회복되거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거나 또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좀 올리게 되면은 돈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계부채 지금 1,50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되면 이쪽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사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미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마저도 인상되게 된다면 가계의 대출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최근 수년간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취약한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계소득이 적거나 최근 고용 부진의 타격을 크게 입었거나 부채가 많아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임시직 또는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이 특히 우려가 되는 계층이고요. 특히 지난 수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던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조건이 더 좋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특히 신용대출과 같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대출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먼저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말이죠. 위원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가계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대출과 같은 금융부채의 규모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라든가 또는 올라간 금리를 보고 예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에 따라서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그다지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빈익빈 부익부의 그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에 금리가 그럼 낮다면 이 낮은 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부동산 쪽으로 이 자금이 쏠리게 됐을 경우에 또 우리 사회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고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도록 만든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떠돌아다 있는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도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금리는 전국의 주택가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자, 소비, 물가, 환율과 같은 모든 경제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부산, 경남과 같은 또 다른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정책을 통해서 돈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설령 돈이 많더라도 만약 그 돈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으로 흐른다면은 도리어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채권 수익률이나 예금금리, 주가 등을 높일 수 있는 네네. 이런 자금 흐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만약 당장 기업들의 투자를 늘린다라거나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업황 전망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 채권,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 네네.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